예, 식사하시고 좀 졸릴 것 같으신데 뭐 조셔도 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중민이론에 기초해서 이 세계적 양극화 시대 성찰적 시민의 역할, 시민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오전 토론회가 있었고 이제 오후에 정치변동과 시민사회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발표는 20분, 그 다음에 토론은 10분. 근데 천 교수님은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10분에 한 1, 2분 더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rofessor Chen, you have 10 minutes for your discussion, but you could have some more time because you have come a long way from China to Korea.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러면은 오늘 또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혁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정태석입니다. 저는 한 20분 하면 되십니까? 예, 18분으로 네. 네, 어쨌든 약간 숫자가 좀 애매한데 18분. 네, 우선 중민재단에서 이렇게 40년 동안의 이 이론을 발전시켜 오신 또 하나님 선생님께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생겨서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중민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중민 이론과 연관되는 이런저런 논의들을 좀 해봤고 앞에서 좀 정치적인 이야기 또 경제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저는 좀 시민사회와 이제 가치 지형, 이데올로기 지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좀 우리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문제.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등장이 우리 사회의 이 시민사회 이데올로기 가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면서 현재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제도 정치에서 보면 2012년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등장을 했죠. 대통령 선거에 2012년이 아니라 2012년에는 박근혜,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주로 중심이 돼서 이제 정치적인 대결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대, 30대가 66% 정도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물론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국정농단 이후에 정권 교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이런 시기를 거쳤는데 그 이후에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시기에 20대, 30대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0대였던 사람들이 2022년에는 20대가 된 것이죠. 그 10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따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촛불 집회도 있고 한 그런 큰 변화의 흐름들이 막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어떤 이 시민사회의 어떤 진보적인 전환이 일어났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시민사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 얘기를 하는데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사회 문화 체제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을 해본다면은
정치 체제에서 이제 제도 정치는 사실 큰 틀에서 변화 없이 단임제, 5년 대통령제, 단순 다수에 의해서 선출하는 대통령제가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실제로 이제 이 시민사회 가치 체계 또는 문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이제 변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반공 권위주의 세대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어떤 민주화 세대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또 분할선을 그을 수 있는데 기존의 반공주의, 엘리트주의, 기술 관료주의, 지역주의, 성장주의, 시장주의, 경쟁주의, 소유권 절대주의, 가부장주의, 또는 폐쇄적 민족주의, 또 문화적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지배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구축해 왔다면은 여기에 맞서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여기에 맞서는 다른 이념 가치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거기에는 이제 본다면 평화주의, 민중주의, 인권, 분배, 복지, 평등, 공동체, 연대, 다양성, 성평등주의, 탈권위주의, 열린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등등의 어떤 이 가치들을 이제 새롭게 부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도대체 왜 이런 어떤 이 새로운 가치 체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왜 어떤 극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에 좀 더 그런 가치를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였느냐 이걸 우리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등장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정책에서 젊은 층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또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논쟁으로 도덕 정치 어떻게 보면 도덕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상대자를 공격하는 이런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된 도덕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페미니즘 관련 논쟁 속에서 배터리가 다 됐나? 다시 또 나옵니다.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런 방향을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급 얘기들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계급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저발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주변화되어 버리는 사회에서 유럽에서 이 계급 정치는 중심적인 정치로서 등장했다가 68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약화돼 갔다고 본다면 한국 사회는 계급 정치가 등장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는 사회가 확 바뀌면서 다시 주변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갔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극우화 얘기, 청년 극우화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남성에 대한 청년 남성의 극우화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극우화의 중심 세력이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극우화라는 방식으로 호명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반공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무슨 이 집회하고 시위하고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다음 또 윤석열 정권 가지고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이 반대 세력들로서 이 극우적인 발언들을 명시적으로 쏟아내고 특히 이제 뭐 빨갱이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빨갱이는 청년들은 빨갱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청년들이 점점 빨갱이를 알아가게 됐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거부 얘기를 하려면은 이 노년층 극우와 청년층 극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두 부류가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중심은 역시 60대 이상의 극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선거를 쭉 거쳐오면은 항상 30% 이상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세대로 보면 60대 이상,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주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이렇게 구성이 되죠. 물론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그래서 여기에는 세대와 지역과 계급,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 그래서 그 층들이 노년층 60대 이상의 극우의 중심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이제 그 신광 형님이 이제 발표하시면서 고령화되면서 이제 일도 그만두고 할 일도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연금이나 등등 자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념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극우 집회에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인과학적인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나이는 이제 60대 이상의 인구는 계속 고령화로 이제 가면서 한국 사회 전체 인구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어떤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젊은 층들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자체도 줄어드는 데다가 지금 이제 어떤 극우화 경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가치 지형을 바꿔놓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 극우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등장했고,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성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공정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갈등을 마치 성별 갈등처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왜? 현실의 어떤 불평등은 상당히 다층적이고 실제로 또 젠더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남녀 간의 공정성 문제, 기회의 공정성 이런 문제로 제기하면서 특히 남성들은 우리는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뭔가 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 담론이 청년 남성들 중심으로 이제 부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본다면은 그런 담론들이 존재하고, 또 실제로 청년 남성들이 이제 그런 성향들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다 이런 식의 어떤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년 남성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조사 결과들을 한번 보면은 이 발표문에서 112쪽을 한번 보시면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 이하에서 또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이 윤석열 지지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는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게 2022년에 조사한 것인데요. 여기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좀 더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조사에서는 70대 이상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조사 이게 이 표본의 대표성에서도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투표 후보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은 20대 이하에서 윤석열 50%, 이재명 한 40%. 이 정도로 이제 격차가 납니다. 자, 이렇게 된 과정은 역시 이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여러 이제 이 페미니즘 논쟁이 불거지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제 20대 남성에 대해서 이제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남성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식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성별, 세대별 대결과 갈등의 양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이제 20대의 의견을 좀 보면은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갈등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다른 세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게 높아지는 거죠. 정당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대 남성과 여성은 얼마나 갈등이 강하냐 거기에서는 확실히 20대와 또 30대도 조금 더 강하고 이렇게 이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제 남녀 이제 취업에서의 남녀 차별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은 115쪽에 보시면은 여성이 더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확실히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대는 53.7%인데 40대, 50대가 하면 70%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남성이 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0대에서는 25% 그리고 30대도 거의 한 20%. 그런데 40대, 50대로 가면 한 10% 정도. 이처럼 확실히 젊은 세대가 오히려 남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성평등 의식이 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85%가 동의하지 않는다. 20대.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뭐 7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성평등 의식은 높아졌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 갈등의 문제나 또 취업에서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청년 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차별을 거의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은 그런 차별을 좀 겪고 그런 의식이 강하죠.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학교 다니고 집에서나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는 성평등 교육이나 또는 뭐 이런저런 어떤 교육, 이제 성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남자들이 뭔가 약간 뭡니까 우월한 사람, 뭡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육은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루어지는데 그건 기성세대 관점이 많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젊은 층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삶에서 그런 불평등을 겪은 경험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어떤 일정한 괴리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젊은 층들은 차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법으로 정해서 차별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또 부정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아니즘적인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이 왜 극우적인 경향으로 가느냐, 특히 이제 성차별 문제 관련해서 왜 자신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성세대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역시 이 청년 세대들이 성장 환경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50대, 60대는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이 10대, 20대들은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민주화 세대를 부모로 둔 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의 환경도 달라지고 교육 환경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젊은 층에게 영향을 미쳐도 이 젊은 층들이 공정이라고 하는 담론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극우화 문제를 고민할 때 기성세대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청년들이 극우적이다 하면서 이렇게 규범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청년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정말 사회과학에서 가장 핫한 이슈고 또 난제기도 한 2030 세대의 보수와 이른바 다음 표쯤에 극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 갤럽 조사를 기초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정 선생님 발표를 한꺼번에 듣고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구정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 주민이론 4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기념학술 대회 여러 인사님들, 선배님들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난징대 백킹대에서 또 여러 학자들이 오셔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저는 오늘 주민이론하고는 딱하니 상관이 있는 건 아니면서도 상당히 주민이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86 세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리프로덕션이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어떤 행동이 나서고 집합 행동이 나서는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하나의 단상을 저는 K-POP 팬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K-POP 팬덤과 도덕주의, 거대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POP 팬덤이 추구하는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주의, 극한 경쟁이라든가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할 것인가,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론 같은 경우도 이 개인의 성찰 능력이라든가 도덕적인 자원 이런 걸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견지에서 K-POP 팬덤을 많이 바라봤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좀 미국에 빠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K-POP 팬덤이 요즘은
그 정렬된 질서, 정연한 질서와 운동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만들고 오히려 안티팬들이 그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K-pop 팬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협력 게임이라고 하는 모습도 지니고 있지만 굉장히 분열적인 양상도 함께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K-pop 팬덤이라고 하면 그 한국이라고 하는 특정 문화권에 이제 국한된 대중문화로 많이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국경과 민족, 그 세대를 초월하는 초국적 그런 글로벌 문화 형태로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2012년 강남스타일 때만 하더라도 이제 K-팝의 글로벌 잠재성을 확인한 건 맞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뭐 글로벌 문화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히 2020년도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이후에 이제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엑소 같은 그런 3세대 K-팝이 각광을 받으면서 K-팝이 이제 단발적 유행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K-팝 베너헌터스라고 하는 여기에 주제가인 골든이 역시 이제 영국 차트와 미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한 10주 이상 아마 1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글로벌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 열광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K-팝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K-팝의 세대 변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부터 뭐 2세대, 2.5세대, 3세대, 뭐 4세대까지 가는데 뭐 다들 아시는 뭐 H.O.T라든가 G.O.D라든가 뭐 핑클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이제 아이돌들이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아이돌 산업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빅뱅이라든가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21 이런 2세대 아이돌들이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을 했고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습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SM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때부터 정착되기 시작했고요.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뭐 21, 2세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제일 중요한데 뭐 BTS, 엑소,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런 3세대가 K-팝을 바야흐로 글로벌 문화 장르로 안착시킨 그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제 SNS가 발전하면서 SNS가 K-팝을 확장시키고 K-팝 팬덤을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잠깐 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문화관광진흥연구원에서 이제 내놓은 그 통계치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K-팝 그 해외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를 자세히 보시면은 실물 음반 수출이 이제 3,800억 원 정도 돼서 전체 매출액의 31%를 차지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 21% 정도가 되고요. 2,590억 원 정도. 그리고 해외 콘서트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5,800억 원 정도가 되고 전체 매출에서 41%를 차지를 했다. 불과 1년 전인 이제 2022년과 비교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가령 뭐 해외 콘서트 수익액 같은 경우에는 무려 1년 만에 59.8%가 증가했죠. 앨범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해외 판매량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국내 판매량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전 세계 앨범 판매량이 2천만 장을 넘지 못했는데 2018년에는 BTS의 성공을 발명하면서 2천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었고 2023년에는 무려 1억 장이 넘는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2024년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분기를 포함하지 못한 통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19% 정도 앨범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이 K-팝의 위기다,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들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분기점이 있었고
K-팝의 위상이라던가 K-팝 팬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목적인 토론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랩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립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팝 콘서트라고 하는 게 해외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K-팝 콘서트가 열리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K-팝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고 이제 색깔이 옅은 색깔은 콘서트가 좀 진작 열렸던 한 10년 전부터 열렸던 곳이고 색깔이 진한 곳은 비교적 최근에 열렸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이제 그 미국이라던가 뭐 캐나다라던가 호주 이런 데서 먼저 열렸고 그러면서 이제 뭐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인도라던가 우크라이나라던가 유즈베키스탄이라던가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국가, 그러니까 중동이랑 이제 서유럽, 동유럽까지 이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K-팝이라고 하는 거, K-팝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이제 K-팝 팬덤 규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통계인데. 이 통계는 이제 팬 플랫폼 위버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제3세대 이후의 팬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BTS라든가 투바투라든가 엔하이픈 이런 데가 상위를 기록했고 NCT 127 그죠? 이것도 이 발음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10위 정도 기록하는 그 팬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팝 성공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팝 성공을 이끈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시선들이 있고 설명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형성했다. 뭐 스웨덴과 같은 유럽에서 작곡가를 데려오고 국내에 이제 프로듀서가 참여를 하고 또 유통사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SM이라든가, 뭐 하이브라든가, JYP라든가 이런 기획사가 그 연습생 그런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이른바 이제 통제된 규율을 잘 정착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 창작자와 프로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유연한 창의성을 발휘했다. 뭐 이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가 플랫폼의 알고리즘적 확산이 중요했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K-팝 팬덤의 역할입니다. K-팝 팬덤이 마케터로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들의 행동을 규율하고 통제함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K-팝 팬덤을 제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협력 게임이라고 하는 모델로 바라봅니다. 협력 게임은 제가 작년에 쓴 그 생존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세히 서술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협력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을 하되 동시에 고유한 삶을 사는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으로서 굉장한 고유성이라든가 이런 개인의 고유한 측면들을 갖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좀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협력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고요. 이 협력개인이라는 틀로 봤을 때 K-팝 팬덤이 정확히 잘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령 이제 공유된 목표, 이제 아티스트를 성공시키겠다.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공유된 규범이 있습니다. 나눠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고 그리고 그 적극적 네트워킹을 합니다. 수평적인 네트워크, 수직적인 네트워크.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한 게 이제 웨이보에 올라와 있는 이제 수백만 건의 그 포스팅을 봤는데 이 네트워크를 연구해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그 몇몇 브로커들이 정보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나머지는 정보를 그대로 좀 수용한 기계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되게 위계적인 그 팬덤 구조를 나타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평적인 팬덤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여튼 수직적인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보편 가치를 지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전형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바탕에는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개인의 고유성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또 내가 좋아하는 또 팬들 또 콘서트 이런 방식으로 개인성과 협력 모델을 좋아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측면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케이팝 팬덤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모델이 저는 그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이제 헌신과 모성애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 그 기둥은 도덕주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이 케이팝 팬덤을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김홍준 교수님이 그 중민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제 중민적 실천을 하고 있다. 케이팝 팬덤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소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엄이 터졌을 때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여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집에서 뭐 그냥 책 읽고 대화하다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케이팝 팬덤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훈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스킬을 통해서 계엄이 터졌을 때 적극적인 어떤 집단 행동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법에는 헌신과 모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더후드라고 하는 이런 게 깔려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게임하면서 온라인에 숨어있고 여성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콘서트에 참여하고 팬덤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가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덕주의, 자신과 타인을 부여하는 규범체계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기능이고요. 근데 도덕주의는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이 도덕주의를 통해서 뭔가 그 결속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팬덤에 소속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에 가면은 음식을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플로깅이라든가 이런 자연 친화적인 어떤 행동에 참여한다든가 기후변화 대회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타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마약을 했다거나 학폭에 빠졌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심지어는 그 스타를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규범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한 상징적인 우위 경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팬과 팬이 A라고 하는 스타를 지지하는 팬과 B라고 하는 스타를 지지하는 팬이 서로 갈등한다, 경쟁한다. 그리고 팬덤과 팬덤이 경쟁한다. 심지어는 팬덤 워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걸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손절까지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도 팬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도한 감시, 자기 검열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덤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시혁 의장도 그 코어 팬덤이 이제 문제다. 코어 팬덤이 너무 강한 도덕주의를 유지함을 통해서 그 팬층의 어떤 저변화를 확대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산업 생명력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죠.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랑 저희 랩에서 연구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두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질적인 연구, 또 하나는 양적인 연구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DCL 인사이드 갤러리에 게시글들 저희가 한 1000만 건 정도를 모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딧의 150만 건 포스팅을 저희가 다 모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팬덤 내에서도 이질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 팬덤과 미국 팬덤 간에 굉장히 이질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거칠어요, 공격적이고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고정릭과 유동릭 간의 대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릭은 되게 관대해요. 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유동릭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엄청 막 그 감정을 배설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플랫폼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이라던가 뭐 연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좀 이렇게 상대를 관용하고 뭐 과거에 한번 학폭이라던가 이런 뭐 마약하는 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한번 그 음주 전력이 있으면 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많은데 한국은 굉장히 그 좀 단호한 태도, 공격적인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특히 연애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긴 하지만 이게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뭐 과몰입충이라고 할지라도 욕할지라도 솔직히 다 연애 감정으로 팬질하는 거 아니냐. 다들 연애 감정으로 사실은 스타와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하면서 스타가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 인권 침해죠. 스타들도 연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이제 팬덤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DC 인사이드는 I'm so happy for her. I hope it doesn't cause any backlash. She deserves to be happy.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팬덤이랑 미국 팬덤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들을 이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팬덤 활동과 앨범 판매랑 관계를 보는 계량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을 다 써서 이제 투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서차석 교수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에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연구자인데 저희가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 팬덤의 활동과 음반 판매량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온라인에서 그 활동이 많아지면은 앨범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줄어드는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레딧에서 활동이 많아지면은 음반 판매량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한국은 온라인에서 포스팅이 많아지면 오히려 음반 판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 결과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한편으로는 그 팬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마케터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반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안티 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코어 팬덤이 너무 강해지니까 일반 팬덤들이 이제 관심이 줄어들고 몰입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음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거대 협력의 미래 잠깐 말씀드리면 인간은 이제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협력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민 이론도 성찰적인 개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연대를 전제하지만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의 최초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드클린 테페 300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 ISS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이 일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그 거대한 인류의 그 문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K-pop 팬덤도 여기에 못지않은 문화 영역에서 엄청난 연대와 그 거대한 협력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잠재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팬덤이 양날이 검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먹구름이 드리운 게 아닌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좀 문외한 분야인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걸 또 도덕주의의 양면성 또 얘기하고 또 협력적 미래 또 이런 것까지 또 말씀해 주셔서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진욱 선생님이 또 하시고 멀리 오시는 쪽 충분히 하시고 제가 남은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오케이. 저는 이게 지금 2030 보수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거의 한중 연합 심포지움 같아서 정말 중국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실지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다음에 여기 우리 한국 독자들도 다 같은 심정 같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뭐. 먼저 토론해 주시죠.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네. 제가 남는 시간만큼만 하겠습니다.
好，那我就先来做这么一个讨论啊。我来自南京大学社会学院啊，非常高兴啊，当然也祝贺啊，能够参加这么一个很大的这么一个会议啊。这个2024年啊，这个韩向正教授啊，在他的支持之下，南京大学呢创建了儒学与新社会学研究中心。然后韩向正教授呢是韩国的主任啊，然后我是来自中国的主任啊。所以从某种意义来讲，我们其实也是同事。然后与韩向正教授的交流呢，让我觉得有很多的一些收获啊。今天有机会来到首尔大学，能够进一步来了解中民理论的历史发展的进程啊，我觉得是一个很好的学习的机会啊。我感觉韩国的社会学呢有一个很大的优点，就是非常关心国家的发展与社会的进步，展现了社会学的价值与理念。社会学我自己觉得应该是一门既有理论思考，也有实践能力的学科。从这次会议当中，我感受到了我们社会学其实可以做很多有意义的工作。然后我们这样两篇论文呢，我感觉主题差异啊看起来是比较大的。一篇论文呢讨论的是宏观的政治啊，另一篇论文呢讨论的是当代青年的流行文化。但是这样两篇论文呢，其实我也有内在的一些相关性。都会去关注社会的新的演变与影响，啊，会讨论新的青年群体的思想观念，还有他们的思想观念啊、行为方式对于当前公共事务啊有着巨大的影响。我觉得这样的研究问题呢，其实在全世界啊都有很多一些内在的相通性啊，都值得社会学去关注啊。社会学应该非常紧密的去关心社会的演变啊，并理解这种演变所带来的多方面的影响。啊，从这两篇论文当中都可以看到，现在这个韩国社会有一种多元化的发展的趋势呢，带来社会变迁的复杂性。其实对中国来讲啊，也有很多相通之处。中国的青年一代和老年一代之间呢，其实也出现了非常大的变化。然后我们中国的社会学对于青年的研究呢，还有一些空白呢，所以从这两篇论文当中，我觉得有一些可以值得借鉴的地方。然后第一篇论文呢是郑台熙教授去讨论韩国的公民社会的格局变化与政治转型的任务。我觉得这篇文章的研究主题是很有价值啊，从社会学的角度去理解政治格局与演变的过程，去分析不同的年龄、性别群体的价值观念的差异对于新的政治势力的影响啊。从文章的介绍当中可以看到，老一代韩国人，他们尤其是以老年人为主的群体。这个长期以来坚持的是一种精英主义啊、地区主义、家父长制啊、文化权威主义的价值观，而年轻一代呢，是对主导性的意识形态有很多价值观的一种批判，他们会倡导和平主义啊、人权平等、性别平等啊、去权威主义、开放的民族主义等不同的新的价值的理念。然后文章的一些调查方法还有发现呢，我觉得都是有说服力的。通过这个 GAP 的调查。去展现这个18到69岁的这样一个群体他们所秉持的一些价值观念，去讨论贫富分化、对社会冲突认知、性别平等、代际矛盾、种族歧视等问题的一个社会的现状。从中可以看到就新的群体他们的所带来的影响是多方面的，会让这个社会更加的多元化，去权威，去关注平等去关注竞争，对公正非常敏感。这会导致政治的动态的一个变化，会去寻求很多新的社会治理的方式。我认为这篇文章的研究贡献呢，是一个比较重要的政治社会的研究社会学的视角其实是可以解释很多宏观的社会的演变，而我们从社会的角度去理解政治是一个很重要的这种学术的基础。社会学不能只研究一些微小的边缘性的问题，可以去讨论很多宏大的问题。而且从代际的变化呢，去揭示韩国社会的一些总体格局让我们看到韩国青年一代多元化的发展趋势，还有对很多社会的议题非常有敏感性。这些文章的数据也很详实去呈现出社会群体他们不同的这个价值观能够影响未来的政治格局。当然，我觉得这篇文章呢，从学术的角度还有一些可以在讨论的地方，比如这个青年的价值观呢，它是具有可塑性的从学术的论文的分析，它既是一个自变量，同时呢也是因变量，就是青年的价值观可能也会受到政治格局
还有重大事件的影响。这一点在中国也有类似的情况，比如中国青年的价值观呢，近些年来都在不断的变迁过程当中，有受到很多大的一些事件的影响。第二篇文章是具体宇教授的去讨论 K-pop 的粉丝文化与道德主义，并讨论大规模合作的未来。我自己感觉是一个很有意思的研究具体宇教授这个今年上半年到南京大学开会做过一个小的一个演讲，我当时就观察到他在演讲过程当中，我们的学生非常欢迎就是我自己感觉与年轻人有亲和力，这样才能更深入的去理解和研究我们的青年群体。我觉得这个研究主题的有趣性呢，也跟我们中国社会有一些关系。因为中国社会呢，对韩国的流行文化也是很感兴趣，对韩国粉丝群体呢有很多深入了解的这种想法。比如说 K-pop 这么一个重要的流行文化，作为影响全世界的一个流行文化，有很多社会学的问题。就粉丝文化到底是什么样的？然后对流行音乐的这种生产过程会产生什么影响？怎么样从中去理解当代青年群体的特点？这是这篇文章可以讨论的这些学术性的问题。而且文章呢也呈现出了粉丝文化的复杂性，粉丝群体并不只是合作文化，他们有紧张和冲突，甚至还有粉丝战争番握粉丝群体之间有联盟，还有分裂等很多复杂的一些模式。文章的发现呢有很多我自己感兴趣的就是对于这种强烈的道德主义的一种揭示，就核心粉丝群体他们有很强的粉丝文化，发展出了道德主义持续提出一些不现实的要求，进而试图规范或控制他们所追求的艺人的身份和行为。然后这种道德主义的控制呢，可能不会去促进明星和产业的发展，反而会限制创作的自主性压制艺术活动的多样性。我感觉当前中国的流行文化也有一些相似性，这背后是不是有东亚社会一些共同之处，是可以值得讨论的问题。然后这种过度的道德主义会放大社会的争议相比而言，可能美国的粉丝社区更加有宽容性，而像东亚的很多粉丝群体，他们这种道德主义的问题都是比较突出的。然后让很多公共性的问题，比如校园暴力恋爱甚至毒品问题，都形成了很多对立性的观点。而且针对少数群体的这种在线的仇恨的言论，也变成一种日常化和顽固化的一种现象。然后 K-pop 的粉丝群体活动空间当中，也渗透了很多仇恨和恶意的一些表达，公共空间产生了裂痕，这些问题都很值得我们社会学去关注和分析。这篇文章的研究贡献呢，我觉得是有很现实的一个研究的选题，然后关注到了青年群体的多样化因为青年群体受到流行文化的影响是非常大的，而且有很多一些研究潜力可以去解释未来政治社会的变迁。从学术的角度呢，也有一些可以再进一步去完善的地方我觉得在研究方法上，好像感觉数据资料还比较少至少我作为一个读者来讲，我觉得还需要去了解更多的韩国的这个粉丝群体他们一些比较重要的一些现象可以用一些大数据等来分析一些网络上一些资料，可以让整个文章对粉丝群体的文化有更丰富的呈现。而且这篇文章还有很多进一步的问题可以讨论比如说这个 AI 的数字平台的影响，他们对于粉丝群体活动会产生什么样的一些变化这个其实在全世界都有很多共通性今天中国的年轻人其实他们的生活也是高度的网络化的，受到这个数字的影响，所以新的一代其实是一个被 AI 影响的一代，被数字文化影响的一代。那么这种新的数字文化对于粉丝群体会产生什么样的影响这个文章我觉得可以做很多延伸性的讨论。还有另外一个问题就是粉丝文化对于青年群体影响是非常大的，那么是否可以传递到对公共事务的影响当中比如说青年群体他们对于政治对于公共管理到底会有一些什么样的态度如果把这个问题讨论出来，其实就是跟第一篇文章就形成了一个联系。所以总之我感觉这两篇文章呢都是非常有趣的，非常有很多很有意义的发现我自己这个有很多收获谢谢。예,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팬덤에 대해서 한국하고 미국 비교를 했는데 중국 팬덤 커뮤니티의 반응도 비교하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가 어느 정도 강렬한지 모르겠는데
예, 좀 감사합니다. 바로 신경 교수님 시간도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네. 오늘 이렇게 중민 이론 4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던 35년 전에 한상진 교수님 중민 이론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40주년 맞이할 때까지 한국 사회학과 또 나아가서 세계 사회학에 큰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존경한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지정 토론자 역할을 맡게 돼서 원고를 미리 받고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너무 또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먼저 정태석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큰 기여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지금 지난 12.3 개헌과 그 이후에 여러 헌정 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세계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도 크게 지금 제가 실현을 겪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의 정치 위기, 사회적 갈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정치권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제도에 초점을 맞추든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든 근데 저희 사회학자들은 항상 그 저변의 사회 여러 측면을 함께 보지 않습니까? 빙산의 아래를 보는 것이 사회학의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이 논문에서 그런 정치 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과 더불어서 시민사회 문화체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내에서의 어떤 문화와 가치, 정체성의 측면들이 이런 정치 위기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측면을 부각을 시켜주신 것이 상당히 계몽이 됐습니다.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세대 문제에 초점을 맞추셔서 저도 어떤 단순한 세대론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는 책도 쓰고 그 측면에서 이제 신중론에 서 있는 그런 사회학자인데요. 여기 이제 세대 간의 그런 차이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세대 내에서 심지어는 동일한 개인들 안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순과 균열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 측면을 부각을 시켜주신 것이 앞으로 이후에 이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의 후속 연구에도 중요한 통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제가 고민을 이어서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청년 보수와 청년 극우화 얘기를 한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게 지난 대선입니다. 대선 전만 하더라도 광장에 나온 우리 청년들 이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다 뭐 이런 또 찬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선에서 기대했던 투표 성향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그거와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섰다가 논쟁도 많이 했고요. 여전히 저는 그 청년의 보수와 청년의 극우화라고 하는 단순한 세대론적인 정치화 자체가 대단한 위험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저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에 의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 했을 때 첫째로 제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청년층이 보수와 극우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팩트상 제가 동의가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추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심하다. 투표 성향이 아까 자유지상주의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권 잡은 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그 시기 때 청년들이 과거의 청년 세대와는 달리 상당히 보수적인 투표를 해서 일각에서도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했었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부 시기 내내 청년층의 투표 성향을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요. 반대쪽으로 확 넘어갑니다. 확 넘어가서 바로 1년 전인 작년 총선에서
20대 남성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그쪽의 비례투표 합계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계보다 더 많습니다. 30대 더 많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도 10% 정도 20대가 굉장히 낮았다가 다시 또 정권 교체가 되니까 또 이쪽의 군 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반발을 하는 그런 유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 세대 간을 봤을 때 정세혁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편으로 한 70% 정도 동의가 됐던 부분이 한국에서 정말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공주의적인 그런 극우성을 많이 가진 세대는 70대 이상으로 봐야 돼요. 지금 60대는 58세대가 많이 섞였고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70대 이상인데 제가 70%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건 정세혁 교수님도 지금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아주 최근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 몇 달 사이에 20대, 30대 청년층이 급격하게 여러 측면에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요동을 치고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설명력은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심층적인 극단주의적인 신념이 서서히 구축되어 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기 내에 조사 시점에 따라서 격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소셜미디어의 사용의 인텐서티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령층에 더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청년층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아주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젠더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청년층으로 갈수록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커진다라는 일종의 당연한 것처럼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그게 흐려지고 있다. 그래서 남녀 사이의 격차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20, 30대의 여성은 진보적이고 남성은 보수적이다. 극우 성향은 남성들이 주로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최근에 형성되고 있다라는 경계선은 굉장히 지금 흐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이런 분석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두 측면이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낙인의 자세보다는 불만과 문제를 사회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였을 때 아무도 너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다. 사회가 이것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분명히 어떤 액션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만 된다. 너희는 경청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더불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극단주의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극단주의는 이유 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화살을 맞는 구체적인 인간의 구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동성애 혐오나 이주자에 대한 적대성, 페미니즘에 대한 증오, 또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가 우선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분명한 사회적 규범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호 선생님 발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산업과 대중음악 이런 차원 접근을 하는데 진짜 사회학자가 접근하면 이런 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협력과 도덕의 사회 문화적인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트랜스내셔널한 연대 공감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이거를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연대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념의 도덕주의적인 규율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이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저는 아주 성공적인 연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움이 있었고요. 추가해서 이제 궁금해진 부분이 아까 조희연 사회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한국, 미국 비교한 게 정말 재미있었는데 이걸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의 대도시 거주 청년들의 팬덤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들, 또 그들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팬덤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시겠죠? 팬덤 정치, 예전 정치 팬덤. 그래서 연구하신 이런 팬덤의 특수한 그런 메커니즘과 문화적인 특성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팬덤 정치 내지는 정치 팬덤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어떻게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또 여기서 보여주셨던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 이면의 문제점이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한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30분에 끝내면 되나요? 그렇게 15분 남는 걸로 하고, 우리 발표자님은 그냥 플로우에서 그 질문 뭐 이런 걸 받아서 한꺼번에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하신 동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택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신규 선생님이 이제 토론한 이런 지점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87년, 80년대 중반이니까 저는 일종의 장기 민주화 시대, 40년에 가까운 장기 민주화 시대가 있는데, 민주화 시대에 이게 인식 프레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전두환 같은 악마 대 천사 이런 약간의 이분법적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이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어떤 사회문화적 현실과의 불일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신재영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 유동성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게 때로는 그 이렇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또 사건의 정치학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여야의 구조적 위치가 교대됨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10년 이 지금 2030 세대의 정치성이 형성된 게 제가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초중등의 그 시대에 제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약간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같은 이제 진보적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PC적 교육감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주의를 포함해서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나면 이제 PC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징계도 일어나고 규제가 일어나는 어느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 세대 성장하는 2030대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적 PC의 기초에서 저희들이 진보 교육 권력을 운영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게 비페미니즘적, 반페미니즘적 어떤 정동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수구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때로는 정치적으로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수구로 간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공론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교실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역과하지 못한 그것까지는 생각을 저희도 못한 면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백래시를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신재영 선생님이 정치 팬덤하고 이게 그 문화적 팬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치 팬덤에서 보면 저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적을 공격할 때는 성학설적 기준에서 공격하고 동지를 옹호할 때는 성선설적 견지에서 옹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이놈이 본질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동지는 원래 선한데 정말 억울하게 걸린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갭이 크고 언제나 내로남불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는 어느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 도덕주의가 이런 어떤 문화적 도덕주의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만의 특성인지 이제 미국은 안 그렇다니까 그런데 혹시 다른 데는 어떤지 약간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자유롭게 그런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사회자가 종합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토론에 응답하기보다는 예, 플로우까지 포함해서 응답하시도록 예, 시간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뭐 말씀하시죠. 젊은 세대, 저희보다는 좀 젊은 또 이 젊은 세대도 또 더 젊은 세대한테는 또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예. 너무 이렇게 재밌게 들었고요. 특히 그 고정우 선생님 발표 재밌게 들었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정치 팬덤도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일 그 관심이 가고 좋았던 지점이 뭐냐면은 이게 아까 어떤 분들이 지적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민이론 다 내리막이다. 요즘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 협력 개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런 MZ 세대와 아주 20, 30대 팬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협력 개인을 볼 수 있다. 이것도 중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중민이론이 죽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예, 우리 또 야나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빨리 발표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정우 선생님 발표에서 그 이제 팬덤이 주로 여성 팬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여성 팬덤이 이번에 이제 계엄과 탄핵 사태를 이제 경도하면서 또 그 여성들이 팬덤 문화를 많이 가지고 왔단 말이죠. 조직이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갖고 왔는데 그때 이 팬덤 문화의 특징은 혹시 모성적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뭐 모성적 헌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모성적이라는 게 굉장히 스테레오티픽한 어떤 성역할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인의 한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럼 한국인의 한이 뭘까가 바로 설명의 지금 대상인 거지 이 설명을 해주는 전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성이라는 이제 것으로 개념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체해 버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예, 곧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죠. 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또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한 번만 그럼 말씀하시고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한 번 더 받고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시면 네, 영애라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좀 개념은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해갖고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딱 정해놓고 완성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개념을 모성적 헌신이라는 말을 쓰게 된 맥락은 뭐냐면 이 팬덤 활동이나 여러 가지 레코드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가 키운다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강하거든요.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내가 키운다, 내가 양육한다.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되니까 너무 과도한 동일시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는 것이어서 조금 그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첸지아 지안, thank you for your comments. 제가 이 짧은 모노그래프에서는 데이터라던가 변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계 모델을 돌린 게 있고 이제 데이터를 그 텍스트 데이터를 모은 게 있어서 데이터 코퍼스를 모아서 분석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그 첸 교수님한테 제가 추후에 이메일로 드려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들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들 중에서도 정치 팬덤 관련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앙의 대상들이 한쪽에서는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팬덤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동일시가 이제 일어나고 내가 키운다라고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은 똑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옳건 그러건 그것을 지지해주는 맹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정치 팬덤과 지금 K-pop 팬덤의 차이는 뭐냐면, 정치 팬덤은 정치적 양극화랑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K-pop 팬덤은 정치적 양극화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오염은 됐지만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에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유럽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에코 챔버가 아니다. 온라인 공간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정보는 다양하게 섭렵을 하는데 에코 챔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연구하는 거는 에코 챔버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접속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사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전사가 되면서 한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이제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팬덤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맹목적인 팬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심영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협력 개인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잠재성이 분명히 있고, 한 명 한 명이 성찰적인 주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취약한 존재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협력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그 매개체가 스타에 대한 어떤 좋아함, 사랑함, 이런 감정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아직까지는 순수한 연대의 영역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덕주의라고 하는 게 양면적인 게 있다. 한편으로는 연대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잠재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과도한 기대, 그러면서 과도한 정의감이 표출되면서 오히려 정치 팬덤하고 비슷하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발견돼서 우리 정책 담당자들이나 우리 연구자들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연대 잠재성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메커니즘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그 천지아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에서 정치 구조나 또 어떤 사건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좀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진욱 선생님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보수하냐 극우하냐, 뭐 극우란 말을 이제 쉽게 이제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특히 그 SNS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남성들이 얼마나 극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여기 이제 표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들이 주로 이제 정치적인 지지 이런 걸 이제 선거나 이런 걸 할 때 어디서 주로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보면 SNS가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정치 토론이나 뭐 TV 토론 등등 이걸 이제 주로 참조하는 것은 좀 기성세대 쪽이고, SNS 쪽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젠더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경계가 좀 약화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에서의 어떤 극우 경향과 청년 세대의 극우 경향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청년 세대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세대론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청년들이 어떤 계급 계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청년들은 누구냐 도대체? 이 청년들은 요즘 1인 자녀, 2인 자녀 가구에 살아가고
그런 청년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부유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아파트, 재산 어떻게 됩니까? 뭐 거의 다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득권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이념이나 뭐 가치관에 단순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게 자기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층의 이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어떤 이 극우적인 방식으로 이걸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세대 내에서도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 세대와 성별과 이 계급 계층의 문제를 좀 더 복합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중민이론으로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중민이 80년대 거 한 선생님이 제기하신 거 참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팔로우를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일종의 계급계층적 중민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떤 이 시민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어떤 지향이라고 할까 정체성이라고 할까 주체성으로서의 중민 같은 게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저는 요즘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데 좀 적대적 진영 정치를 넘어서는 근거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적대적 진영 정치라는 게 이렇게 두 범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편, 반대편, 적, 동지, 아방, 타방만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방을 악마화해서 아방을 단결시키는 요 구조인데 이 적대적 인식을 조금 넘어서는 제3의 어떤 시자일 수도 있고 스탠스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대적이니까 우리 편하고 반대편만 있지 이 적대성을 비추어 보는 거울 같은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화적 거울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도 중민이 그런 비춰보는 그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치열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게 또 파편화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치열한 갈등이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었는데 조금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식들을 많은 분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중민이론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많이 배웠습니다.